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일제강점기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 이제 민족운동 마지막 편이야. 자, 무단통치기 1910년대 주로. 그리고 통치 방식 당연히 정리해놔야 되고, 그 다음에 저항한 민족운동. 민족운동은 어떻게만 정리하라고 그랬죠? 10년대는 지역과 단체별로 활동한 지역과 단체를 정리해 놓으시라고 그랬지. 그러다가 이제 3.1 운동이 나오는 거지. 3.1 운동. 그리고 이건 단독으로 정리해 놔야 되지. 그리고 3.1 운동의 의 중에는 일본의 통치 방식에 전환을 가져오게 됐다. 그것도 있고 민족운동이 더욱더 활성화된다. 그럼 3.1 운동 이후에 일제는 무슨 통치로 바꾸는 거야? 문화통치로 바꾸는 거지 뭐. 문화통치. 그 다음에 문화통치 대략 20년대지 뭐. 그래서 기만적인 유화 정책을 쓰는 거죠. 이건 강압적인 기만적인 유화 정책을 쓰는 거지. 그래서 그 내용 비교해 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민족운동 이때부터 많아지는 거 아니야. 민족운동이 아주 활성화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엄청나게 많아지지만 정리를 좀 한다면 국외 크게만 보는 거야 지금은. 국외 임시정부 하나, 임정 하나, 그 다음에 만주 연해주 지방에 무장투쟁 하나, 그 다음에 의열운동 하나, 구체적으로는 노인단, 의열단이 주지. 그 다음에 민족유일당운동 뭐 이런 거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민족유일당운동은 이때만 일어나는 건 아니지. 그리고 해외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국내도. 그러니까 국내 민족운동 그 중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것들만 몇 개 쓴다. 20년대 국내에서 전개된 민족운동은 밀립대학 설립운동 있지. 밀립대학 설립운동 있지. 그 다음에 물산 장려운동 있지. 장려운동. 그래서 이거 두 개 정리해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큰 거부터 우선 한다면, 이제 시기가 아니라 큰 거부터 한다면 사회주의자들은 뭘 해? 조선 공산당 운동이나 조선 공산당도 20년대지. 그 다음에 노동쟁이, 소작쟁이, 농민운동, 노동운동. 이것도 정리해. 주로 사회주의자들이 주도하는 운동 맞죠? 농민운동, 노동운동. 이렇게. 그 다음에 민족협동전선의 운동의 성격을 띄었던 건 뭐야? 그러면 제2의 만세운동인 60만세 운동이지. 60만세 운동. 그 다음에 저합적으로 만든 단체 조선 민흥회라는 단체. 그 다음에 신간회하고 근우회라는 단체. 신간회가 일단 제일 중요하지. 물론 신간회를 중심으로 공부하면 되지. 여기서는 60만세 운동하고 신간회 운동을 좀 더 정리해놔야 되지. 그 다음에 이제 학생운동과 관련해서는 뭐 학생운동은 뭐 3.1 운동에도 가담했고 뭐 여기서 뭐 다 가담하는 거지 물론. 그런데 이제 광주 학생운동 있죠. 광주 학생운동 있지. 그거 기억하라고 하지. 광주 학생운동. 이건 단독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야. 29년에 광주 학생운동. 그 다음에 노동운동도 마찬가지지. 노동운동도 이건 잘 나오지. 특히 원산 총파업. 원산 총파업 29년 같은 해라 그랬지? 그래서 같은 해다 써놓은 거야. 원산 총파업. 그러니까 요 부분이 그래도 여기서 주로 제일 잘 나오는 거야. 그래서 국내 밀립대학 설립운동, 물산장려운동, 그다음에 농민노동운동, 60만세 운동, 신간의 근운동, 광주 학생운동, 원산 총파업 뭐 이 정도. 그다음에 기타 해가지고 형평운동 이런 것도 있는 거 맞죠? 형평운동. 그 다음에 천도교가 전개한 소년운동. 물론 여성운동 하면 근우회가 나오는 거고, 여성운동, 근우회, 여성운동, 근우회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민족문화수호 운동 하면은 국어연구, 조선어연구. 조선어연구는 조선어연구회가 나오는 거예요. 조선어연구회라는 단체. 그 다음에 역사연구 하면은
민족주의 사학이 나오는 거지. 민족주의 사학이 20년대 특히 성행했다. 민족주의 사학 이렇게. 그리고 뭐 잘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무장투쟁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지. 20년대 국내 무장투쟁하면 천마산 때, 마산 때, 그 다음에 보합단, 9월 산대. 자, 여기까지. 대충 여기까지가 바로 뭐다? (20년대) 주요 운동이야. 그러다가 이제 세계 대공황을 계기로 세계 대공황을 계기로 일본이 무슨 정책을 쓴다? 민족 말살 정책을 쓰는 거 맞죠? 다른 말은 한국시민화. 그리고 당연히 한 30년대에서 40년대로 가는 거지. 근데 좀 나눈다면 30년대, 40년대 따로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야. 연대별로 30년대, 40년대 이렇게 따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따로를 조금 정리해 놓자는 거죠, 뭐. 근데 30년대 해외 민족운동은 미리 보셨죠. 그게 바로 30년대 무슨 투쟁을 먼저 보셨습니다. 무장투쟁을 먼저 보셨습니다. 여기가 외우기가 좀 어려우니까. 근데 무장투쟁은 만주하고 중국 본토로 나눠서 보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방의 30년대 전반, 만주 30년대 전반 하면 한국 독립군하고 그 다음에 조선혁명군으로 가는 거지. 조선혁명군으로 가는 거지. 그 다음에 30년대 만주 후반 하면 동북항일연군으로 가시는 거지. 동북항일연군으로 가시는 거지. 36년까지. 그 다음에 30년대 중국 본토 하면 어쨌든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치? 조선의용대. 근데 38년으로 아예 외우라고. 후반도 외우지 말고 그냥. 의용대면 38년 아니야. 38년 이렇게. 그리고 또 중국 본토에서 무슨 운동이 일어났다? 민족 협동 전선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었다. 맞지? 민족 협동. 이거는 그냥 민족 율당 운동 이래도 되는 거지 뭐. 민족 협동 전선. 근데 지역은 어디라고 해야 돼? 중국 본토. 의용대, 본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내용 막 나오는 거 있잖아. 그래서 대일전선 통일동맹 32년. 그다음에 민족혁명당. 요게 이제 제일 잘 나와. 민족혁명당, 민족유일당으로 민족혁명당 35년. 그다음에 39년에 전국연합진선협회. 요건 좌우 합작의 의미가 있다. 뭐 그런 것도 공부를 하셨고. 그다음에 좌익통합단체인 좌익통합단체로는 조선민족전선연맹. 민족전선연맹. 근데 저번 시간에 그 그림을 그려드렸잖아. 그래서 그림을 자꾸 생각하시면서 민족혁명당 이후 37년에 조선민족전선연맹 김원봉 계열이 주도하는 거요. 그 다음에 우익통합단체 한국 광복운동 단체 연합회. 맞죠? 둘 다 37년 연합회. 그러니까 요거 지금 세 개에다가 이걸 끼워 넣는다면 민족혁명당과 진선협회 그 사이에다 37년 이거 39년 35년 그 사이에 딱 끼워 넣으면 되지. 머릿속으로. 그러다가 요 두 개를 묶으려고 하는 게 진선협회의 움직임이지. 그치? 그 다음에 거기다가 임시정부를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30년대 임시정부의 활동 내용으로 맞는 것은. 근데 심화된 내용이 아닌 이상 주로 김구를 물어본단 말이야. 주로 김구. 그럼 김구가 한 일이 뭐냐라는 거야. 한인 애국단. 그래서 의열운동은 주로 20년대는 20년대는 노인단과 의열단의 활동이고 30년대는 한인 애국단. 두 사람 반드시 하셔야지. 32 이봉창 윤봉기르거.
그 다음에 김구가 35년에 게 뭐야? 한국국민당이지. 한국국민당 임정 유지 세력을 주축으로 민족혁명당에 가담하지 않는, 그치? 한국국민당. 그 다음에 이제 뭐야? 한국국민당과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시 나와서 우익통합단체인 뭘 만드는 거야? 한국광복운동단체 연합회. 그래서 임시정부는 요 세 개 물어볼 가능성이 제일 큰 거야. 30년대 임시정부의 활동 내용. 그렇지? 그거 다시 한번 이거 몇 번씩 하시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스스로 자꾸 하셔서 이게 헷갈리지 말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30년대는 뭐 요 정도지. 그 다음에 지금 요번에 하실 게 483페이지에 3, 40년대 국내 주요 민족운동 개관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거 줄만 쳐놓읍시다. 자, 무슨 운동도 있다, 국내에서는. 이거는 지금 국외고. 국내에서는 무슨 운동이 전개되었다? 조선공산당 재건운동.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이야. 조선공산당 운동은 아니고. 그러니까 조선공산당 운동은 20년대 해가지고 보셨죠? 1차, 2차, 3차, 4차까지. 그리고 4차가 마지막일 거 아니야? 28년에. 그게 코민테른의 12월 태제로 해체한다 그랬지. 엘리트 중심의 당을 해체하고 노동자, 농민 중심의 당을 재건하라고 명령을 드린 게 코민테른의 12월 태제란 말이야.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때 해체한 다음에 그 이후에 30년대에는 그냥 재건운동만 하는 거야. 그래서 줄쳐놔.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이라고. 그리고 그 배경이 나와 있잖아. 다시 복습하시라고. 그래서 4차 조선공산당이 28년 코민테른의 12월 태제를 해체한 후 노동자, 농민, 그것만 줄쳐놓고 노동자, 농민 중심의 당 재건운동. 그거 줄쳐놔. 이게 몇 년대야? 30년대. 자, 그 다음에 혁명적, 그것도 줄쳐놔. 30년대는 뭐야? 무슨 운동이 나와야 된다? 혁명적 적색. 자, 이거는 크게 보면 농민운동과 무슨 운동이 여전히 있는 거야? 노동운동이 여전히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20년대부터 나온 거 아니야?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은. 그래서 농민운동, 노동운동은 어떻게 정리했어?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정리했잖아. 그래서 그 후반기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30년대 농민, 노동운동의 특징이라는 거지. 머릿속으로 복습 한번 합시다. 자, 이때는 최고조에 달하는 거야. 최고조. 20년대 발생해서 30년대 최고조. 자, 그 다음에 이때는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이 각각 분리되어 추진되는 거야. 그래서 27년에 농민총동맹하고 노동총동맹으로 분리되면서 30년대는 각각 분리돼서 추진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시기는 뭐야? 생존권 투쟁 중심에서 이제 항일운동으로 확대되는 시기야, 30년대는. 그래서 항일운동으로 확대되더라. 식민지 지배 비판. 그 다음에 이때는 농민운동 관련해서는 소작인 조합이 맨 처음엔 중심이 됐지만 일단 농민조합이 중심이 된 농민운동이 나와야 돼. 농민조합 중심에. 이렇게. 그리고 사회주의 세력의 주도력이 더 강해지면서 이때 혁명적 적색이라는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때 혁명적 적색 농민 노동조합 운동이 나오는 시기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하신 거야. 그래서 20년대 농민운동과 노동운동 정리할 때 여러분들이 볼 때 왼쪽에 20년 전반기, 그 다음에 오른쪽에 후반기, 그 후반기가 바로 20년대 후반부터 30년대까지를 말하는 거니까 지금 30년대니까 농민운동, 노동운동이 다원이 나올 수 있지만 후반기 때 정리했던 그 부분을 답으로 하셔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 기억하라는 거야, 다시. 자, 그 다음에 문맹퇴치운동도 이거 다 한 거잖아. 문맹퇴치운동. 30년대 전반의 민족주의 세력. 문맹퇴치운동이다. 문맹퇴치운동이다. 그래서 두 개. 문자보급운동. 문자보급운동. 29년부터 34년까지. 조선일보가 주도했다.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그 다음에 분화로드 운동이다. 분화로드 운동이다. 31년부터 34년까지 동아일보가 주도한 운동이다. 가르치자 배우자 다 함께 분화로드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자,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알아두시라는 거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조선어 연구와 한국사 연구만 새롭게 하는 거야, 이제. 자, 30년대 조선어 연구는 뭐가 나와야 된다? 조선어 학회가 나와야 돼. 조선어 학회.
20년대에는 조선어 연구회라는 단체. 이거 공부할 때 바뀐다고. 그래서 30년대 조선어 학회. 그 다음에 30년대와 40년대 한국사 연구는 그런 게 나와야 된다. 20년대는 민족주의 사학이라고 해야 되지만 30년대는 뭐? 조선학운동 줄, 유물사관 줄, 사회경제사학 줄, 그 다음에 실증주의 사학 줄, 진단학회 줄, 그게 나와야 돼. 30년대에는 역사 연구는 뭐가 나와야 돼? 조선학운동이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 사회경제사학이 나와야 됩니다. 유물사관에 입각한 역사 연구라고 합니다. 사회주의자들의 역사 연구를 말합니다. 유물사관은 공산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사관이거든. 그 다음에 실증주의 사학이 나와야 됩니다. 실증주의. 진단학회를 물어보는 겁니다. 진단학회. 그 다음에 40년대 신민족주의 줄 쳐놓으세요. 40년대 신민족주의 사학이 나와야 됩니다. 신민족주의 사학. 여기까지. 40년대는 신민족주의. 40년대는 신민족주의 사학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대략 계략을 한 거야, 지금. 자, 그리고서 이제 안 했던 거, 조선어 학회하고 한국사 연구 있죠? 요 부분을 따로 하시는 거야. 자, 조선어 학회에 대해서 그 483페이지에 조선어 학회 있지? 그거 합시다. 자, 조선어 학회는 이제 31년부터 42년까지 활동했던 단체인데 어떤 단체를 개성한 단체래? 조선어 연구회 개성 줄. 그거 당연한 거지. 이희승, 최연배 등 줄. 그리고 그 두 번째 다 줄쳐놔. 한글 맞춤법 통일한 우리말 표준어 외래어 표기법 통일한 제정한 단체. 그거 반드시 그거 별표. 그 옆에다 이거 하나만 써놓으세요. 조선어 연구에서 한 게 뭐지? 그럼 20년대 조선어 연구에서 한 글이 뭐지? 저 활동이 뭐지? 각야날이라는 걸 제정했지. 그래서 각야날 제정, 그 다음에 한글이라는 잡지를 이미 이때부터 간행을 했단 말이야. 근데 한글이라는 잡지는 이때도 있고 이때도 나와도 되지만 각야날 제정은 조선어 연구회로 나와야 돼. 그걸로 좀 조심하세요. 옆에다가 각야날 제정 조선어 연구회라고 하나 딱 써놓으십시오. 자, 그래서 1930년대 조선어 학회를 물어봤는데 걔네들이 각야날을 제정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기억해. 나머지 읽어. 한글이라는 잡지 간행했지. 그 다음에 표준어 제정했지. 맞춤법 통일한 제정했지. 외래어 표기법 통일한 제정했지. 그런 거 계속 읽어. 그거 별표 주로 일제강점기 때 조선어 연구에 주력했으며 그런 활동들을 한 단체가 뭐다? 조선어 학회다. 그리고 맨 밑에 읽어. 뭐야? 우리말 큰 사전 편찬 작업의 착수까지 줄쳐놔. 그런데 42년 조선의 학회 사건으로 해체 줄쳐놔. 그 다음에 편찬 사업 중단 줄쳐놔. 자, 그래서 지금 뭐 표준어, 그 다음에 맞춤법 통일한, 그 다음에 외래어 표기법, 이게 다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던 거예요. 우리말 큰 사전은 쉽게 말하면 국어 사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우리말 큰 사전 편찬 작업을 했던 단체, 조선어학회. 그런데 주의하실 것은 편찬 작업을 하고 거의 편찬될 즈음에 조선어학회가 해체당하는 거야. 42년. 그래서 결국은 편찬이 중단되는 거야.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조선어학회가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여 널리 보급하였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돼. 그리고 이제 광복 후에 한글학회로 바뀌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한글학회에서 편찬된다. 그렇게. 자, 그래서 조선어 연구회하고 조선어학회는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다. 각야날만 하나 기억하면 되지. 그리고 더 많은 활동. 한글은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조선어학회에서 한 게 한글, 표준어, 맞춤법 통일한 외래어 표기법. 우리말 큰 사전 편찬 작업에 착수하였으나 42년 일제 탄압으로 해체되면서 중단.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세요.
484쪽에 있지? 한국사 연구 부분만 따 써놓은 거잖아. 그래서 대충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정리합시다. 30년대 한국사 연구는 뭐가 나와야 된다고? 30년대 한국사 연구는 첫째, 조선학운동이 나와야 된다고. 조선학운동. 둘째, 사회 경제사학. 셋째, 진단학회가 나와야 돼. 진단학회가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40년대는 뭐가 나와야 된다고? 40년대. 신민족주의가 나와야 된다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눠놔야 돼. 그럼 20년대는 뭐가 나와야 된다고? 20년대는 민족주의사학이다. 민족주의사학. 그럼 대한제국 시기는 뭐가 나와야 된다고? 대한제국 시기. 무단통치기 전 대한제국 시기는 근대 계몽사학이 나와야 된다. 이게 한국사 연구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대한제국 시기 때 근대 계몽사학이 유행했고,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때 20년대는 민족주의 사학이 유행했고, 30년대 한반도 상황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나와야 된다고. 조선학운동, 사회경제사학, 진단학회. 40년대 하면 신민족주의. 그리고 요거 이제 내용까지 물어보니까 내용을 정리하시는 거야. 자, 먼저 조선학운동에 대해서 합시다. 자, 조선학운동은 자, 무엇을 계기로 시작된 운동이냐면 정약용 서거 99주년 계기줄. 1934년 정약용 서거 99주년을 계기로 정약용에 대한 연구로부터 출발한 운동이야. 조선학운동. 그래서 정약용에다 그 줄쳐놓고 정약용에다 동그라미 쳐놔. 생각해보면 정약용은 조선후기 실학자 아니야. 조선후기. 결국은 조선후기 실학에 대한 연구가 바로 조선학운동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누가 주도했다? 사람. 안재홍, 정인보, 문일평. 맞지? 그래서 안재홍 20년대 미리 정리해놨잖아. 안재홍, 정인보. 그때 줄만 쳐놨잖아. 그거 지금 확인하는 거야. 안재홍, 정인보, 문일평. 안재홍, 정인보, 문일평. 요 세 사람들 공통적으로 줄쳐놨던 게 바로 30년대 조선학운동을 전개한다. 이거를 공통으로 줄쳐놨었거든. 그래서 그걸 지금 확인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안재홍, 정인보, 문일평은 정약용 서거 99주년을 계기로 조선학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입니다. 얘네들은 민족주의 사학자지. 민족주의 세력이 주도한 운동이라고 해야 되는 거지, 이거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자, 민족주의 사학의 국수적 낭만적인 성격을 반성한다. 이건 뭐냐면 기존의 민족주의가 너무 민족을 내세우다 보니까 어떤 좀 폐단이 있다? 국수적이고 낭만적 성격이 있다. 그거를 비판한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무엇과 무엇을 다 같이 중시한다? 민족과 민중을 다 같이 중요시한다. 우리 문화의 고유성과 세계성을 동시에 추구했다. 그건 특히 더 줄쳐놓으세요. 그래서 뭐냐면 민족주의가 장단점이 다 있는 건데 민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배타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그게 국수주의적으로 흐르는 거지 뭐. 그 다음에 민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민중을 강조하는 사회주의자와의 갈등이 생기기 쉬운 거야. 그래서 기존의 민족주의 사학은 그러한 좀 단점이 있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좀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는 세계성과 고유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대립적이지 않다. 배타적이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문화의 고유성과 세계성을 동시에 찾으려고 했다. 조선 후기 실학에 대한 연구가 집중되다. 실학에다 그것도 반드시 줄쳐놓으세요. 실학에다 동그라미 쳐놔. 결국은 우리 고유의 문화가 세계성과 고유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학문으로서 실학에 관심을 가진 거야. 자, 그래서 결론, 조선학운동은 무엇에 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한 거야? 조선 후기 실학에 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라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간다. 유물사관. 이건 뭐 마르크스의 유물사관. 이건 공산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사관이 유물사관이거든. 그래서 유물사관에 입각하냐. 유물사관. 유물사관에 입각한 유물. 그러면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본격적인 역사 연구가 1930년대에 일어나는 거야.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백남운이라는 사람이야. 백남운은 특히 알아놔. 백남운이라는 사람. 백남운. 그래서 유물사관에 입각한 역사 연구, 이걸 이제 사회경제사학이라고 하는데, 자, 유물사관으로 한국사의 발전 과정을 탐구하는 거고, 백남운의 조선사회경제사, 조선봉건사회경제사, 그 사람은 줄쳐놓으라고. 백남운의 조선사회경제사, 조선봉건사회경제사까지 줄쳐놔. 공통적으로 사회경제 들어갔죠. 그러니까 뭐 사회경제사학이겠지 뭐. 사회경제사학. 그래서 그거 반드시 기억해놓은 거고. 이청원은 조선사회사 독본. 자, 그리고 백남운이라는 사람 특히 밑에 역사 발전의 보편적 법칙을 한국사에 적용시켰다. 일제의 정체성론과 타율성론을 비판했다. 이게 제일 잘 나오는 거야, 이 사람 별표. 이 사람은 역사 발전의 보편적 법칙이 한국사에도 적용되었음을 증명한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나라도 역사적인 보편적 발전 법칙에 입각해서 발전해 왔다라고 증명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는 정체돼 있지 않은 사회라고 증명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결국 일제에 특히 정체성론과 그다음에 타율성론을 비판했다. 특히 정체성론 비판할 때 이 사람이 제일 잘 나온단 말이야. 그거 기억해놔. 그리고 밑에 사료지문 있지? 그거 한번 읽어보시란 말이야. 그렇지? 우리 조선의 역사적 발전의 전 과정은 가력, 지리적 조건이라든가 인종학적 골상, 문화 형태의 외형적 특징 등 다소의 차이는 인정되더라도 외관적인 특수성은 다른 문화 민족의 역사적 발전 법칙과 구별되어야 하는 독자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야.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똑같다. 다른 나라하고 비슷하게 발전해 왔다. 세계사적인 이론적인 역사 법칙에 의해 다른 민족과 거의 같은 궤도로 발전 과정을 거쳐왔다. 끝이야, 그게. 자, 그래서 이 문장을 기억하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발전해 왔다. 역사의 보편적인 발전 법칙이 한국사에도 적용됨을 증명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야? 다른 나라와 달리 뭐야? 발전이 정체돼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나라가 일본이었잖아. 그게 정체성론이잖아. 그래서 정체성론을 반박한다라는 거지. 타율성론은 그건 당연한 거야. 스스로 발전해 왔으니까 타율성론을 반박하는 거고, 정체성론을 반박했다. 그거 기억하라고. 그래서 정체성론을 특히 반박하는 사람 누구다? 백남은. 이거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진단학회로 가자. 자, 진단학회는 뭘 물어보는 거다? 실증주의 사학을 말하는 거야. 자, 그래서 청구학회의 한국사 외국의 반발 줄쳐놔. 34년. 자, 진단학회는 왜 만들어졌대? 언제 왜 만들어졌대? 34년 청구학회의 한국사 왜곡에 반발해서 만들어졌대잖아. 그러면 30년대 청구학회라는 단체가 하나 또 있었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지. 청구학회는 어떤 단체인 것 같아? 한국사를 왜곡했던 단체인 것 같은 거지. 자, 그래서 20년대는 조선사 편수회가 대표적인 기관, 30년대 청구학회, 이런 단체들은 뭐야? 한국사를 왜곡하는 단체라는 거지. 그래서 청구학회의 한국사 왜곡에 반발해서 만든 단체가 뭐다? 진단학회라는 소리예요. 두 번째. 누가 주도했다? 이병도 등 역사학자, 국어학자, 손진태 등 민속학자 줄.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이 단체를 주도했던 사람은 이병도야. 이병도. 그리고 누구도 가담하게도 있다? 손진태 등. 이병도 등. 그래서 여기는 좀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한 거야. 학회니까, 단체니까 많은 사람이 관여했겠죠. 역사를 전공한 전공학자들도 들어가 있고, 이병도가 대표적인 사람이야. 그 다음에 국어를 연구했던 국어학자들도 들어가 있어요, 여기. 그 다음에 민속학자, 손진태 같은 민속학자. 그래서 역사 전공한 사람들, 그 다음에 국어학자들, 그 다음에 민속학자들이 참여하여. 그럼 빨리 알아들어야지. 아, 진단학회구나, 이거. 기관지는 뭐가 있다? 진단학보 줄. 이건 뭐 외울 필요도 없잖아. 진단학회니까 진단학보 아니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지. 그럼 진단학회 역사를 어떻게 연구했느냐?
실증주의 사학과 관련 있다. 문헌고증에 입각했다. 문화주의 사관이다. 다 좋잖아. 그래서 이 단체는요, 역사를 주관적으로 역사를 연구한 게 아니라 객관적이고 실증적으로 연구했다. 실증주의 사학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실증주의 사학, 실증주의. 그리고 그 말은 곧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야. 문헌고증에 입각해서 문헌고증. 그 다음에 주로 문화사를 주로 다뤘거든. 그래서 문화주의 사관이라고 한다. 자, 얘네들은 역사를 어떻게 또 연구한대? 순수하고 객관적 줄. 자, 민족주의 사학이 뭐라 그랬죠 그때? 민족주의 사학자들은 뭐야? 역사 연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랬지? 역사 연구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야. 뭐 독립운동을 위한 수단일 뿐이야. 근데 이 진단학계는 역사 연구 자체가 목적이야. 그래서 역사를 객관적으로도 연구하지만 순수하게 역사만 연구하는 데 치중했던 단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독립운동과는 좀 거리가 먼 애들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순수하고 객관적 줄. 랑케 사학의 영향, 그거 좋잖아. 랑케가 바로 객관적, 실증적 의미의 역사 연구를 확립시킨 사람이야. 그래서 랑케 사학의 영향. 그래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의 역사, 문화, 언어 등을 연구했다. 이 문장이 나오면서 우리면 이 문장이 나왔다 봐. 그러면 이게 뭘로 가야 돼?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그럼 빨리 뭐야? 객관적 사실에 근거했어? 그럼 뭐 실증이네? 그럼 뭐야? 진단학회로 가셔야지. 독립운동에 직접 기여하지는 않았다. 왜? 얘네들은 독립운동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역사 연구 자체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세 개를 정리해 놓으시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년대는 뭘로 간다? 신민족주의 사학으로 간다. 신민족주의 사학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다? 안재홍. 그 안재홍이 여러 군데 나오지. 20년대부터 나오지, 그치? 안재홍과 누구? 손진태. 이 두 사람은 신민족주의로 가야 돼. 신민족주의. 그리고 안재홍에 대해서 조선상고사감 줄. 그건 미리 하셨죠? 조선상고사감. 중도 우파를 지향하는 국민당의 이념 줄. 그리고 밑에 이게 바로 이 사람이 추구하는 신민족주의의 가장 일반적인 특징이거든. 일단 줄 다 쳐놔. 그리고 읽어. 지주자본가와 노동자, 농민이 만민공생하는 계급평등을 전제로 하는 개방적 민족주의. 공생 동그라미, 계급평등 동그라미, 개방적 동그라미. 이 사람이 추구하는 민족주의는 너무 민족만 강조하면서 사회주의자들과의 대립을 심화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야. 대립을 조장하는 민족주의는 진정한 민족주의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의 민족주의 사학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한 거지. 자, 그래서 대립보다는 공생, 그 다음에 계급 평등, 폐쇄적보다는 개방적, 이런 단어가 바로 진정한 민족주의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공생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통합 이념으로서 제창한 거야. 통합 이념으로. 그 다음에 손진태도 비슷한 내용일 거야. 조선민족사개론 국사대요. 그거 줄쳐놔. 이 사람은 조선민족사개론 국사대요. 조선상고사감, 안재홍의 조선상고사감이나 손진태의 조선민족사개론과 국사대요는 뭘로 간다? 신민족주의로 가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민속학 연구 줄쳐놔. 이 사람은 원래 민속학자였다. 진단학회도 줄쳐놔. 진단학회에 가담하기도 했다. 이 사람도 주장한 신민족주의는 거의 내용은 비슷하단 말이야.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갈등을 심화시킨다. 갈등을 지향한다. 갈등 지향 줄. 계급 평등 줄. 지배 계급의 도덕성 제고와 반성 촉구 줄. 사회 통합을 달성하려는 실천성과 교성. 그거 다 줄쳐놔. 안재홍과 손진태의 공통으로 들어가는 용어가 뭐야? 계급평등이지. 계급평등. 그래서 계급평등 그거 기억해. 계급평등을 중시하는 민족주의, 신민족주의. 계급평등을 중시했다. 신민족주의를 물어본다. 그리고 이 사람은,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그럼 신민족주의는 뭐야? 대립보다는 통합하자라는 건데, 이 손진태는 그럼 통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지배계급이 먼저 조금 바뀌어야 된다는 소리야. 지배계급이 보다 도덕적이 돼야 되고
반성을 하고 그래서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꾸 이해를 하세요. 이건 이해도 하시고 그 대신 문장은 그대로 읽어버려도 돼. 그대로 나오는 문장이니까. 자, 그래서 신민족주의까지 정리하신 거야. 그래서 30년대, 40년대 국내 민족운동, 국내의 민족운동 아까 크게 개괄을 한 거고 그 중에서 조금 더 설명이 들어갈 게 조선어 학회하고 한국사 연구니까 그걸 따로 빼서 특히 조선어 학회는 거기 전에 하셨고 지금 한국사 연구를 따로 정리한 거예요. 한국사 연구가 좀 어렵단 말이야. 외울 것도 좀 많고 이래서.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신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485쪽으로 갑시다. 자, 485쪽으로 가면 40년대 줄쳐놔. 40년대 주요 단체. 마지막이지 뭐. 40년대 활동했던 주요 단체 3개를 정리해 놓읍시다. 40년대면 뭐야? 신민족주의가 형성되는 시기 맞지? 40년대 활동했던 주요 단체 3개를 정리해 놓는 거야. 3개. 하나가 뭐다? 화북조선 대한민국 임시정부부터 먼저 나왔구나. 이거는 뭐 다 하셨는데 뭐. 대한민국 임시정부. 근데 지금 몇 년대를 공부하고 있는 거야? 40년대로 하면 무슨 정부라고 해야 돼? 충칭정부라고 해야 된다는 소리지. 당연히 알아들으셔야지. 이거는 뭐 몇 번씩 하는 거야 지금. 20년대 3.1운동 이후에 민족운동할 때 임시정부 맨 처음에 공부할 때 미리 다 공부를 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 다시 확인만 할 때 해놓을 부분이야. 이 내용이 많지만 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정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활동 시기를 3개로 나눈다. 상해정부 시기, 이동시기, 충칭, 중경정부 시기. 근데 지금 40년대라고 했으니까 충칭정부 시기를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자, 그래서 그거 얘기하는 거지 뭐. 그래서 줄 쳐놔. 40년 충칭, 중경 충칭 줄.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40년 중경에 정착했습니다. 이 이후의 활동 내용으로 맞는 거.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무슨 활동을 했다? 첫째, 한국 독립당 40년 줄. 한국국민당 김구 줄. 조소왕 재건 한국독립당 줄. 지청천 조선혁명당 줄. 요 3개가 합쳐서 통합된 당의 이름을 또 한국독립당이라고 한 거야. 두 번째, 건국강령 줄 41년 줄. 여기에는 조소왕의 삼균주의가 반영되어 있다 그랬지? 삼균주의. 균권, 균부, 균학 그거 반드시 기억하라고 그랬죠. 균권은 뭐야? 정치적 평등. 균부는 경제적 평등. 균학은 교육기회 평등을 강조하는 이념이다. 조소왕의 삼균주의. 조소왕이 만든 거야. 근데 30년대 할 때도 하셨죠. 이미 조소왕도 임시정부와 관련해서 활동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30년대에 이미 삼균주의 이념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주로 물어보는 것은 요때를 주로 잘 물어본다고. 그래서 요때는 확실히 외우라고. 그래서 한국 독립당이 됐건, 임시정부가 됐건, 건국강령이 됐건, 40년대 중경정부는 누구의 무슨 이념을 수용한다. 조소왕의 삼균주의 이념을 수용한다. 세 번째, 통치체제를 전환시킨다. 무슨 체제를 전환한다? 주석중심 단일지도체제 줄. 그것을 위해서 임시헌장을 개헌한다. 몇 차다? 4차 40년 줄. 5차 44년 줄. 5차는 부주석제를 추가한 거지. 그치? 그래서 40년 중경정부의 주석은 김구, 부주석은 김규식. 그 다음에 이때 뭐가 창설된대? 한국광복군 줄. 그래서 무장투쟁운동은 몇 년대까지 나오는 거야? 40년대까지 나오는 거지. 40년대 무장투쟁하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하면 한국광복군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무장투쟁운동은 몇 년대부터 나올까? 20년대부터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20년대 정리하셨죠? 30년대도 무장단체 정리하셨죠? 지금 하는 건 몇 년대다? 40년대. 한국 광복군. 40년대 무장투쟁단체. 한국 광복군. 근데 이건 어디 소속이라고 해야 돼? 임시정부 소속. 그리고 이제 한국 광복군에 대해서 구체적인 활동 내용 물어보는 이것도 다 한 건데 연필로 줄쳐놔. 어디서 주시겠어? 언제? 40년 중경 줄. 총사령관이 누구야? 지청천, 이청천 줄. 참모장이 누구야? 이범석 줄.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초기에는 중국 국민당의 지휘하에 무장투쟁, 그거 좋잖아.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네들 뿐만 아니라 국민당이라는 정부와 중국 국민당 정부가 조선인 무장단체 중국 본토에서야 당연히 중국 본토에서 조선인들이 무장단체를 조직해서 무장투쟁하는 것 자체를 허용해 주질 않았다고. 그래서 이전에는 중국 본토를 중심으로는 무장투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야. 주로 만주 지방을 중심으로 무장투쟁이 있어 왔던 거지. 그러다가 무슨 전쟁을 계기로 그랬어? 중일 전쟁을 계기로. 중일 전쟁을 계기로 37년이지. 계기로 국민당이 승인을 해준다고. 승인. 그래서 중일 전쟁으로 본토까지 침략을 당하자 중국 애들이 급한 거야. 그래서 조선인들도 무장단체를 조직해서 승인해준다고. 그래서 이 승인을 얻어서 중국 본토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무장단체가 바로 조선의용대라는 거야. 조선의용대. 왜 최초냐면 이게 먼저니까. 38년, 이거 30년대 하셨죠. 그리고 한국 광복군은 몇 년이야? 40년이니까 결국은 뭐야? 이게 먼저잖아. 그냥 이게 최초의 중국 본토에서 중국 국민당의 승인을 얻어서 만들어진 조선인 최초의 무장단체는 또 조심하세요. 또 전체 최초가 아니야. 중국 본토라 그랬어. 무장투쟁 운동은 만주를 그래서 중심으로 그래서 20년대부터는 만주부터 계속 나왔지. 근데 지금 중국 본토니까 최초야. 중국 본토의 최초라고. 국민당의 승인을 얻어 중국 본토에서 조직된 조선인 최초의 무장단체 조선의용대 김원봉 38년. 그 다음에 임시정부도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40년 중경에서 한국 광복군을 창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시정부 한국 광복군 창설 배경은 그 전에 하나를 더 물어본단 말이야. 더 가서. 그러면 국민당 정부가 임시정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 뭐냐? 윤봉길 의거까지 거슬러 가서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32년 윤봉길 의거를 계기로 국민당 정부가 어떻게 임시정부를 지원하게 됐고 결국은 중일전쟁을 계기로 승인을 해줬고 그래서 광복군도 창설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광복군 창설 배경은 중일전쟁 이후 이래도 되지만 더 깊게 보면 윤봉길 의거도 하나의 배경은 될 수 있다. 시기는 좀 멀지만. 그래서 초기에는 국민당의 통제하에서만 움직여서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없었어. 그래서 국민당이 제시하는 행동 지침에 따라서만 활동을 했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초기에는 중국 국민당의 지휘하에 무장투쟁 그거 줄초론하고 그러다가 1944년 독자적인 행동을 하고 그거 줄초론하고 그래서 한국 광복군은 처음부터 독자적으로 활동했다.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것만. 그 다음에 40년대는 국제정세가 2차 세계대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때 대일 대독 선전포고 줄 연합군과 합세 줄 영국군 줄 인도 미얀마 전선 줄 미국 전략 첩보기구 OSS 줄 국내 전진군 줄 그걸 무슨 작전이라고 그래? 이걸 국내 진공 작전이라고 했잖아. 근데 국내 진입하기 전에 이미 일본이 패망하는 거지. 그 전에 투입 직전에 패망. 그래서 밑에 국내 진공 작전은 투입 직전 일본의 패망으로 무산. 그 다음에 누구를 수용한다고 해서 김원봉 조선민족혁명당 조선의용대 일부 흡수 줄 얘들은 사회주의 결혁이란 말이야. 그래서 조선의용대는 38년 우한 항코우에서 조직되어서 활동하다가 국민당과 연합해서 활동하다가 40년대는 일부는 찢어져서 어디로 가고 일본은 어디로 간다고 그랬잖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일본은 한국 광복군으로 흡수된다. 그런데 김원봉은 여기로 들어오는 거라 그랬죠. 자, 그래서 40년대 일단은 크게 봐야 돼. 임시정부 자체를 물어보면 중경에 정착했습니다. 한국 독립당을 조직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국 강령을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통치체제 전환, 주석 중심의 단일 지도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4차, 5차 기원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광복군을 창설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크게. 이건 임시정부 물어볼 때는 그렇게 답을 하는 거고. 그러면 40년대 임시정부 소속 한국광복군의 활동 내용 물어보면 그 밑에를 답을 하시면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한국광복군도 별표 쳐놓고 그 부분도 이 40년대가 요새 제일 잘 나온다 그랬지? 거기까지. 그래서 임시정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다? 화북조선 독립동맹. 화북. 이게 그렇게 붙여서 읽어볼 때 화북조선 독립동맹이라는 단체가 있다. 또 화북조선 독립동맹이라는 단체가 있다. 이것도 40년대 단체다. 42년 화북 지역에서 활동했다. 화북. 그래서 화북 반드시 붙여서 읽어. 누가? 김두봉 줄초나. 그리고 이 무장단체가 있어. 그냥 40년대 무장단체는 요거 하나 더 나와야 돼. 조선의용군. 조선의용군. 그래서 화북조선독립동맹 소속 무장단체는 조선의용군. 임정 소속 한국광복군. 그래서 지금 이거 하면서 뭐까지 하고 있는 거냐면 40년대 무장투쟁까지 하는 거야. 40년대 무장투쟁단체 2개. 임시정부 소속 한국광복군. 화북조선독립동맹 소속 조선의용군. 그 다음에 조선의용군의 활동 내용 줄쳐놓으세요. 밑에 중공군 줄, 팔로군 줄. 그거 반드시 외워. 자, 중국 공산당 군대, 그걸 중공군이라고 하는 거야. 약칭해서 중공군과 연합했다. 팔로군이라고 했다. 팔로군. 그 다음에 호가장 전투 줄. 40년대 조선의용군 관련된 전투는 뭐가 나와야 돼? 호가장 전투라고 해야 돼. 호가장 줄. 그 다음에 또 조선의용대 일부를 흡수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38년 중국 본토에서 김원봉이 이끌었던 조선의용대는 40년대는 일부는 화북지방으로 이동한다고. 그래서 조선독립동맹 소속 조선의용군으로 일부 흡수되고, 그 다음에 충칭, 중경으로 이동해서 뭐야? 한국광복군으로 흡수된다고요.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라고. 근데 김원봉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 임시정부로. 그 다음에 광복 후 북한으로 가 인민군에 편입된 거야. 북한에. 그래서 이 세력은 해방 후 북한으로 가서 인민군에 편입되고 연안파라는 정치 세력을 형성한다. 거기 줄만 쳐놓으세요 그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0년대 활약했던 단체. 이건 국내야 국내. 조선 건국 동맹. 조선 건국 동맹. 44년 여운형 줄. 국내 줄. 해방 직후 건준으로 발전 줄. 그래서 해방 직후 여운형이라는 사람이 단독으로 나온다고 현대사회에서. 자, 그래서 여운형이 우리나라 해방 직전에 국내에 만들 비밀결사 조직이야. 그게 건국 동맹이야. 근데 해방 직후라고 그래서 지금 해방 직후 건준이라는 단체로 발전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현대사회에서 나올 거야. 그래서 건준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자, 건준은 뭐가 바뀐 거야? 그럼 조선 건국 동맹이 바뀐 거야. 누가 주도했겠어? 사람은 여운형이라고 하시면 돼. 지금은 이제 그 정도로만. 자, 그래서 지금 40년대 뭐다? 세계단체. 근데 이제 세계단체의 공통점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이 40년대가 어떤 시대냐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던 때란 말이야. 그래서 이때는 일본이 패전국이 되는 거죠. 42년에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서 미국과 전쟁하면서 이제 패전국으로 가는 거지. 근데 2차 세계대전 초반에는 일본이 승승장구하면서 동남아시아를 막 휩쓸고 지나갔단 말이야. 그러다가 점차 이제 결국은 전세가 역전이 돼서 일본이 패망이 가까워오고 있는 시기야. 이때가 44년, 5년 이런 식으로 갈수록.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는 거야. 그래서 패망에 대비해서 하루빨리 정부 수립운동. 그래서 패망이 된다는 소리는 일본이 패망한다는 소리는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다는 소리고, 그렇다면 빨리 정부를 다시 세워야 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정부 수립운동을 준비하는 거야. 지금부터 건국 준비를 하는 거야. 근데 이 세계단체의 공통점은 앞으로 세울 나라들은 주로 다 공화제를 지향했다고. 맨 위로 목차로 가세요. 40년대 주요 단체 3개인데 무엇을 목표로 했다? 공화제 수립 줄. 그래서 이 세계단체는 다 공화제 수립을 목표로 한 단체라는 거. 그래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세 개 단체도 다 뭐야? 무슨 합작으로 나올 수도 있다? 좌우 합작으로 나올 수도 있어서 좌우 합작도 줄쳐라. 근데 성향을 좀 보자면
이거는 주로 민족주의 세력이 조금 우세한 지역이고 요건 좀 사회주의 세력이 우세한 조직이야. 그러나 어쨌든 다 합쳐서 좌우합작으로 낼 수 있어. 그래서 40년대는 최종적으로 독립운동도 꾸준히 전개하는 거고 해방될 독립될 것에 대비해서 건국 준비 활동도 하는 시기다. 그때 건국하는 그 건국과 관련해서 이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이 공화제거든. 그래서 공화제 수립을 목표로 했다? 그럼 맞는 거지. 이 세계단체 좌우합작의 성격이었다? 맞다고. 그래서 그것도 줄쳐놓으세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이 시간까지가 이제 일제강점기의 민족운동까지 다 정리한 거야.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